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을 맡게 된 KBS 박대기 기자입니다. 저도 언젠가 AI로 대체되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는데요. 예술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디자인 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디자인 현장에서 최근에는 기존 컴퓨터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AI 디자인으로 창작 환경이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I를 활용해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보니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환경까지 열려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AI가 요즘 인기 있는 두존꾸는 못 만들겠죠. 저는 주말에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는 두존꾸를 먹고 감동을 했는데 이 카다이프를 지긋하게 씹다 보면은 낙타 여물을 씹는 것 같으면서도 이 초콜릿의 풍미를 길게 음미할 수 있는 우리나라 디저트입니다. AI 기술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앞으로 불러올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간 데 이어 오늘도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반도체 등 주도주의 실적 시즌을 맞아 이번 주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간 증시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진짜 그야말로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군요. 오늘은 4,900선까지 지금 넘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데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종가 보면 1.32% 상승하면서 네. 4,904.66을 기록을 했습니다. 살짝 넘었네요. 네, 사상 첫 4,900선 돌파.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44% 상승하면서 968.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전체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장중 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불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워낙 오랜 기간 이제 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안에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장 초반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 보합 내지 하락 전환했다가 네. 그런데 결국에는 장 후반에 이거를 다 네, 오늘도 반도체가 좀 하락세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순식간에 또 뒤집혔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오전에 상승으로 전환해서 오후장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뭐 이런 양상들. 마지막에 결국 보면 추세선이 또 윗꼬리를 향하면서 네. 마무리하는 거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인데 어쨌든 그 장중 이런 악재들을 다 이겨낼 만큼 코스피 상승에 대한 강한 투자 심리가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종목별로 보면 지금의 주인공은 사실 반도체는 아닙니다. 오늘장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주들이 네, 연일 지금 랠리를 이어갑니다. CS를 계기로 현대차에 대한 주가 자체가 재평가되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급등했습니다. 무려 16% 올라서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를 6년 7개월 만에 네.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오늘까지 그러면 12거래일 연속으로 오른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역대 최장 신기록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까지 역대 두 번째로 긴 이제 상승 랠리 기록이고요. 역대 최장 기록은 13거래일입니다. 그래서 1984년과 2019년에 두 차례 네. 13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까지 오르면 이제 역대 최장 기록과 타이를 이루는 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까지만이 오른다 14거래일이라는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번 주에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되게 주목되고 네,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약간은 좀 두려운 느낌까지 드는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걸로 보인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요. 1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가 8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한 게 중요한 겁니다.
작년 2, 3, 4분기 다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네. 이제 올해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한 건데 이제 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거는 대출 태도, 은행들의 이제 대출을 내주는 태도가 좀 완화됐다. 신용 위험이 증가했다.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이전보다는 차주들에게 대출 문턱을 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사실 연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해주기 조금 더 용이해진 상황은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해 정부가 대출 총량 관리를 엄격히 네. 하면서 지난해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규 대출이 네.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은행들도 대출 여력이 이제 생겼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출 문턱도 언제 다시 높아질지 모르는 게 지금 금융당국이 1년 단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네. 반기나 분기별로도 관리를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한도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도 이걸 신경 써서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차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은행 한도 여유 있을 때 연초에 대출 받을 거 빨리 받아야 된다. 언제 또 1분기 그 그렇죠. 한도가 다 찰 수도 있기 잠길지 때문에 모른다. 네, 지금이 이런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연초에 거군요. 신규 대출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출이 숨통은 좀 트이긴 했는데 금리 부담은 여전해요. 상당해요. 지금 5대 시중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도 상단이 6%대를 네. 넘었거든요. 얼마 전 한국은행이 이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했고 지금 통화 결정문 보면 기준금리 인하 문구 삭제하면서 당분간 아마 현 상태가 유지될 걸로 보면서 네.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대출금리가 오르면 뭐 당연하겠지만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덴마크 자치령이죠.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충돌 조짐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주말 사이에 또 일이 터졌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반발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강경 대응을 하다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는데 결국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네. 꺼내 들었죠. 이건 이제 덴마크와 유럽 이제 8개 국가가 이제 그린란드에서 이제 군사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했는데 유럽도 지금 보면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영토 문제인데 또 어떻게 물러설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는 또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도 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럽에서 나온 대응은 작년 여름 체결했던 무역 합의 지금 의회 원래 27일에 비준 받기로 돼 있었는데 네. 비준 동결하겠다니까 투표 안 하겠다는 얘기죠. 현재 의회 표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지금 그 무역 협상 그 미국과 협상하면서 보복 관세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대미 보복 관세 리스트 이것도 부활시키는 방안이 하나의 대응 카드로 검토되고 있고요.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제 통상 위험 대응 조치 ACI라고 하는데 요것도 발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유럽 연합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의 뭐 서비스나 직접 투자, 공공 조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경제 제재인데 네. 요게 2023년에 도입은 됐는데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유럽 연합 내에서 입김이 센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뭐 이런 ACI 발동까지 검토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이 미국을 상대로 이 경제 제재를 검토하는 이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2026년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이 갈등을 하다 보면은 한 고비를 좀 넘겼던 것 같았던 이 관세 전쟁이 네.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단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국가들 유럽연합, 뭐 우리나라, 일본 주요 국가들 관세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이제 겉으로 보면 큰 고비를 넘겼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뭐 관세 협상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 불안전한 상태였거든요. 네. 일단은 그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는 완전한 무역 합의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품목별로 보면 최종 타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관세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대만과 관세 협상 타결로 이제 반도체 관세 확대 의지를 보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가운데 지금 유럽과
팽팽한 강대강 대결이 이제 확대되면서 관세 전쟁이 또 지금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거든요.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 아직 안 났습니다. 네. 만약에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면 유럽연합 그렇지 않아도 사이 안 좋은데 이런 위헌 판결을 문제 삼아서 협상안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관세 체계에 반발할 국가들도 나올 수 있고 기업 단위에서 보면 관세 돌려달라고 환급 소송 제기하는 곳들도 나올 수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좀 직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끝까진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라는 강력한 전통의 이제 그 안보 체계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이 지금 뭉쳐져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중간선쯤에서 합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는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가 워낙 좌충우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야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품목이죠. 반도체 관세 압박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실제로 영향이 있는 관세인지 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사실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되게 중요했죠. 네. 대만과 미국의 관세 협상. 그렇죠. 대만과의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결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세가 몇 %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최국 대우를 이제 보장 요구를 하면서 뭐 그 이상으로는 안 올린다. 뭐 이렇게 심플하게 협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 내에서 건설 중에는 생산 능력이 2.5배, 건설 다 하고 나서는 생산 능력이 1.5배 식으로 이제 품목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식으로 이제 협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포함되나? 그다음에 우리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했는데 네. 그럼 반도체 관세 협상할 때는 이건 제로로 보고 새롭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함수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협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도 난관인 게 지금 용인에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네.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도 만약에 직간접적으로 이런 투자 압박을 받게 된다면 사실 뭐 아무리 지금 호황이어서 반도체 뭐 쇼티지라고 하더라도 언제 이게 사이클이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통상 반도체 사이클이 3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또 부족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네. 또 사실 1년 뒤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물론 예. 그렇죠. 예. 근데 자칫 우리가 이제 용인에도 하고 미국에도 하고 여기저기 다 공급 과잉, 그러니까 투자 과잉이 될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한두 가지 걱정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관세 협상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 방식이나 이런 데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만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무기로 내세우면서 무턱대고 관세 압박을 하는 게 미국에 있어서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자국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 과연 관세를 많이 들여가지고 이 디램을 비싸게 사오면은 결국은 약간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많은 투자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을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그런 저는 상황인 것 하워드 같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메모리 반도체를 언급한 게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네. 메모리는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죠. 네. 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에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는 구조인데 요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요구 같아서 네.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측면. 만약 그렇다면 또 하나의 공장을 또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참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SNS를 보면 AI를 활용해서 직접 그림을 올리거나 디자인한 것을 올리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었죠. AI를 활용하면 디자인 기술이 서툴거나 따로 디자인을 안 배웠더라도 쉽게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섣부른 예측까지 나오는데요.
AI 기술이 불러오는 디자인 시장의 혁신과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진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뉴욕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네.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네, 현재는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이화여자대학교 조영예술대학 디자인학부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고 그 전엔 이제 뉴욕에서 뭐 어도비, RGA 이런 네. 회사들에서 어도비라고 일했었습니다. 하면은 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네, 맞습니다. 포토샵인가요? 네네네. 예. 예. 그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셨던 거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삼성에서도 근무를 잠깐 삼성에서는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잠깐 뭐 영업 비밀이 아니면 이거 아니요, 이미 뭐 나왔기 때문에 네. 삼성에서는 그 전자칠판 뭐 플립 이런 것도 만들었고 뭐 미래지향적 뭐 AI 플립이라고 로봇.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Z 플립 그건 아니고요. 예. 전자칠판으로 사실은 칠판. 그때 이름이 더 먼저 나왔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UX 디자인 분야 전문가라고 들었는데요. 네. UX라는 게 좀 낯설거든요. 네. UI, UX 뭐 이런 용어들이 네. 많이 있는데 네네. UX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사용자 경험이고요. 사실 사용자들이 전반적으로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UI하고 다른 거는 UI는 그냥 네. 버튼 같은 도구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달려 있는 버튼이라든지 네네네. 이 표면 같은 도구들이고 네.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네. 약자. 제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많이 혼재해서 쓰시긴 하는데요. 네. UI는 이제 표면적으로 사용자와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그 표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이제 빙산을 이루는 스트럭처들, 네. 예, 시스템 같은 것을 UX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버튼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버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네, 총체적인 경험을 정의하는 일을 맞습니다.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거군요. 네네네. 오늘 교수님이 사실 이 방송에 데뷔하시는 날인데 교수님 모신 이유가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많은 직업군들이 서로 예. 바뀌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뭐 기자도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네. 아무래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넣으면 뚝딱뚝딱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가족이죠 전우원 씨가 만화를 네. 순식간에 이제 뭐 제미나이 툴을 써가지고 네네. 만들더라고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드는 거라면은 네. 과연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 맞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온 지가 5년 정도가 되었고, 사실 오자마자 사실 AI의 등장으로 사실 제가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커리어 한 20년 좀 넘는데 그 사이도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AI 등장 전에도 디자이너라는 직군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무엇을 뚝딱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것을 이제 디자인으로만 본다면 사실 굉장히 대체 가능한 인력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사용자와 공감을 하고 또 거기서 정말 그 사용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뭐 페인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페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불편함, 불편함. 예, 불편함. 네. 네. 예. 근데 불편함을 넘어서 사실 어떤 욕망 그런 것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들에 녹여낼 수 있는 게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직군이 그럴 것 같아요. 통역사도 사실 언어만을 우리가 전달한다고 트랜슬레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없어질 직군 같지만 네. 예, 아마 기자님도 생각하시는 또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에서 캐치해낼 수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만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이제 뭐 스케치를 만든다든지 네. 버튼을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예, 충분히 제미나이가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불편함, 네. 아픈 포인트, 페인 네. 포인트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SNS에 보면은 네. 아까 이제 전우원 씨가 그린 만화처럼 그 만화 내용을 보면은
그 전두환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정에서 이제 비춰졌고 네. 본인이 어떤 고통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던데요. 네네. 그걸 이제 글로 했으면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맞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그게 네. 많이 공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전문가 아니더라도 AI로 실제로 그림이라든지 네. 뭐 일종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 누구나 디자이너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디자이너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뭐 만화 컷 아니면 어떤 폰트 아니면 뭐 그래픽 요소들이 디자인의 프로세스 그리고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AI 등장으로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옵션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사실 즐거움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디자인은 사실 저는 도태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네. 그러면 전보다 네. 오히려 더 네. 철학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네,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네, 관점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수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말고도 UX 디자인 시장 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이 도입된 다음에 디자인 산업이 좀 어떤 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줄 네. 수 있으신가요? 예, UX 디자인뿐만 아니라 많은 창의적인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는 일련의 사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을 하고 디스커버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발견된 아까 많은 옵션들이 증폭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를 또 좁혀 나가고 그 다음에 나만의 관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만든 다음에는 뭐 디자인을 또 옵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또 수렴을 해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에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했고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는지 간략하게. UX에서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에게 공감을 느끼는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아마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사례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진짜 빠르게 이제 전달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녹여 있는 아픔이나 비하인드 스토리겠죠. 근데 우선 이제 공감을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사용자 리서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뭐 합성 페르소나를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가 뭐 굳이는 아니죠. 이제 만나야 되지만 사용자를 좀 더 빠르게 스크리닝을 해서 이러이러한 포인트들을 실제 사용자를 만났을 때 더 딥다이브해서 물어봐야겠다. 아니면은 행동 관찰을 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뾰족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 원래라면은 네네. 이제 이용자를 모셔놓고 그렇죠. 이런저런 실험을 할 것을 맞아요. AI를 마치 이제 가상의 사람으로 맞습니다.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네네네. 그 AI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해본다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특히 학교에 계시니까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대학생 자녀분들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과연 AI가 내 직업을 뺏어가는 게 아닐까. 네네. 저희 기자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직업군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장에 계신 디자이너분들은 좀 어떤 압박을 느끼는지 실제로 좀 신규 채용이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맞아요. 많이 네. 느끼고 계십니까? 네네. 신규 채용이 정말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든 이제 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정말 잘하다 보니 이제 취업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눈높이의 차이는 좀 매칭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요새는 신규 채용이 정말 확연하게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한국 시장이 매우 작다 보니까 편중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이 엔트리 레벨이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신규 취업할 수 있는 첫 직장이 첫 직장이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뭐 바로 이제 취업을 했다면 요새는 뭐 중고 신입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많은 경험을 해보고 꼭 원하는 어떤 직장에 어떤 직군이 아니더라도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디자인도 사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하드 스킬, 내가 디자인 얼마나 잘하고 사용자 리서치를 얼마나 잘하고 하나하나의 내로우 다운된 영역보다는 얼마나 내가 적응력이 뛰어난지 그 분야를 얼마나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지 소통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뭐 가장 중요한 건 인터퍼스널 스킬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점점 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해지다 보니 사실 사회생활을 무조건 저는 그냥 빨리 가능하면 해볼 수 있는 거를 추천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AI 네. 같은 새로운 툴들이 나오면서 많이 네.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것들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작은 직장이더라도 맞습니다. 그리고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월급이나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시작을 하고 거기서 경력을 토대로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자. 네. 예, 그런 네. 전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걸 UX 디자인이라고 보기엔 좀 약간 억지일 것 같은데 예. 혹시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두쫑쿠 예, 너무 혹시 잘 알죠. 드셔보셨어요? 저는 여러 종류 많이 아 먹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역시 대학에 계시니까 아마 학생분들하고 같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그렇게는 못하고. 예, 저도 이제 주말에 처음으로 먹어봤거든요. 한참 네. 기다려가지고 겨우 먹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네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뭐 초밥 하시는 분들도 두쫑쿠를 만들고 네. 냉면집에서도 만들고 맞습니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을 지금 두쫑쿠가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되는데 네네. 근데 두쫑쿠라는 게 사실 이게 두바이 전통 음식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네. 국내에서 이제 짜장면처럼 마치 네. 두바이 초콜릿을 좀 변형시켜가지고 네네. 만든 그런 쿠키인데 네. 어쨌든 그 카다이프라는 좀 약간 여물 같은 그런 단단하게 오래 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표면은 초콜릿으로 덮어가지고 네. 아주 길게 껌처럼 마치 이제 지방을 오래 씹고 있는 고기를 씹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감을 새로운 식감을 주면서 네. 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좀 아이디어가 들어간 그런 맞아요. 디자인 네. 식품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AI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 회의라는 데서 텍스트로는 만들어낼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뭐 다크 초콜릿을 좋아했고 이미 두쫑쿠 전에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워낙에 또 인기가 많았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글로는 AI가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그 현재는 사실 저희가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LLM 기반의 이제 창을 네. 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 대화를 뭐 음성으로도 하긴 하지만 근데 현재는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사실 그 두쫑쿠가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테스트 그다음에 저도 여러 종류를 먹어봤는데 사실 제 입맛에 맞는 거는 한 개밖에 없긴 했었어요. 그래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좀 차이가 나나 다 비슷해 보이던데. 저는 우선 안에가 이제 꽉 차 있는 게 좋고 겉에가 이제 마시멜로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시멜로우랑 초콜릿이 얇으면서 다크한 맛이 나는 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AI 시대는 사실은 초개인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산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가능할 것 같고 개인의 취향 파악이라든지 그런 면은 가능할 것 같은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충분히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검증이라든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진짜 이 제품을 좋아하는지는 저는 사람의 그러니까 고유 좀 깊이 있는 역할이라고. 차원에서 맞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네.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네. 자, 앞서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그림이나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아무나 디자이너가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같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제대로 UX 디자인을 하려면 제대로 된 역량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네. 어떤 역량이 있어야지 제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관찰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하지만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직관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처럼 느끼지만 마음. 그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갖는지 이런 경험을 갖는지를 파악해내는 데는 그런 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럼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관찰 노트를 매일매일 쓰는 거를 많이 권하고 있어요. 일기 같은 예.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일기 쓰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근데 저는 제가 나름 이제 어떤 일기를 쓰고 있는 감사 노트 같은 걸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그 변화를 좀 느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를 디자인 쪽으로 관찰력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지금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또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이제 다시 돌아온 학생들이 그러니까 만나러 잠깐 온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만나는 사물에 대해서 좀 여러 느끼는- 가지죠. 모든 인터랙션에 대해서 뭐 두종쿠에 어떤 건 난 좋고 싫고 아니면 어떤 부분 새로 뭐 이번에도 OS가 iOS의 어떤 부분이 나는 불편했고 아니면 이런 방송을 처음 해보게 됐는데 어떤 점이 좋았고 싫었는지 네. 이런 점들. 뭐 싫은 점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디자인 툴도 네. AI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편집하려고 그래도 어려운 그런 걸 썼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간단한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디자인 업계에서도 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AI 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사실 저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디자인을 하지를 많이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되게 엄청나게 디자인을 막 많이 안 해서도 있지만 핸드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웹 베이스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베이스였던 거를 그냥 모바일 환경에서도 굉장히 쉽게 네. 제가 사실 어저께 무슨 영상에 캡션을 달아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썼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나 잘 되더라고요. 캡션을 달고 또 그 캡션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익스프레스는 좀 간단한 그런 예, 버전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써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무료 버전인가요? 네네.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 소개까지 주셨는데요. 네. 한때 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 만들기가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 지브리처럼 만들어줘. 맞습니다. 저도 좀 실험을 해봤는데 네. 물론 이제 지브리 창업자이신 우리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은 AI를 무척 혐오한다 이런 발언도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디자인 분야에서도 지적 재산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좀 최근에 이제 소송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지적 재산권 문제 침해를 안 하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고 또 내 네. 지적 재산권 이런 걸 좀 지킬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저 이 질문이 받을 때마다 어려운데 네. 사실 이게 개인이 어떻게 뭐 조심을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저는 시스템에서 네. 좀 보호가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긴 한데 유럽에서는 이제 AI 뭐 윤리에 관련해서도 네. 뭐 지적 재산권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를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적인 도입이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에 디자인 변화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 어떤 것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AI 시대에 다가오는 AI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넘길 수 있을지 일자리라든지 네. 또 그 어떤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이콥 닐슨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매머들을 사냥하는 것보다는 농경사회에 농부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네? 수렵 사회에서는 네. 아무리 그 빠른 도구들을 내가 체득하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AI가 도입이 됐을 때 정말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다음에 이론들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쫓아가기 되게 바빴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대에 이제 그냥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다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는 거하고 이게 둘 다 잘하려면 좀 상당히 그렇죠. 힘들지 근데 저는 그 변하지 않는 거를 붙드는 게 빨리 적응하는 거 마음을.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수진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교수였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을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코너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습니까?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는 좀 약간 답답했습니다. 요즘에 한국 증시는 굉장히 네. 좋은데 미국은 지난주에 다우가 마이너스 0.29%, 나스닥이 0.66, S&P 500이 0.38% 빠져가지고 요즘 뭐 한국 증시가 변동폭에 비하면 이거는 좀 작은 변동폭이라서. 네. 근데 되게 좀 지지부진해요. 네. 연초 이후로 거의 오르질 못해서. 근데 이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좀 안 좋았고요. 뭐 팔란티어라든가 뭐 이렇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빠졌는데 반면에 이제 보잉이라든가 이제 금융회사죠. 골드만삭스. 네. 한마디로 기술주보다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가치주라고 하거든요. 우리 네. 보통 이 전통 가치주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갔다. 그래서 미국은 좀 시장의 색깔이 작년까지는 그냥 기술주 혼자 그냥 독출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TSMC가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실적,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1위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이제 AI는 진짜다라고 좀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CEO가.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에 AI 거품론은 좀 해소된 것 같다. 네.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이죠. 선임을 앞두고 가장 유력하던 케빈 해시에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는 매파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명이 경쟁을 하거든요. 케빈 해시하고 예. 케빈 워시란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케빈 해시 되게 유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금요일 백악관 행사에서 이제 케빈 해시에게 솔직히 당신이 지금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그냥 있어라.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하지 말란 얘기죠, 사실상. 약간 본인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원하고 있는데 근데 네. 왜 이분이 되면 주식시장이 좀 좋냐면 네. 그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세게 낮추라 그러는데 예. 케빈 해시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금리 크게 낮추겠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반대편에 있는 한 명의 유력한 후보가 케빈 워시인데 네. 이분은 매파,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선호하지 않아요, 별로.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임명 확률이 6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에도 있지만 국채 금리가 오른 게 금리 인하가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좀 시장이 오히려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되더라도 결국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과연 매파 그 소신을 관찰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을 것 네.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확답도 안 받고, 네. 그러니까 뽑아주는 대가로 분명히 저는 네.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자신이 임명하지 않은 현재의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는데, 맞아요. 네. 예, 뭐 자신이 뽑았던 사람은 맞습니다. 당연히 더 네. 많은 것을 요구할 근데 것이고.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사람보다는 좀 안 선호하는 사람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당시엔 좀 반응은 좀 좋지는 않았지만 이거랑 별개로 결국엔 미국의 금리 인하 압력은 저는 뭐 계속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5월 15일 종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중에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뉴스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TSMC가 지난주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죠. AI는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TSMC CEO가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분석해 보시죠. 일단 실적이 좋을 거는 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을 만들어주는 네. 회사예요. 이제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니까 그 당연히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나 증가했고 그다음에 지금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설비 투자를 올해 52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 제시했는데 작년이 409억 달러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 올해만 이걸 하겠다는 거죠. 네, 올해 요 정도 520억이면 지금 현재 환율로 약 700억, 아니 70조, 80조 정도 되네요. 돈을. 막대한 돈을 네. 쏟아붓겠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좀 이제 조사를 하러 다녀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요즘에 AI 거품 아니냐, 너네 왜 투자만 하냐, 돈은 벌어야지 막 이런 거품론이 되게 많은데 주요 고객들이 빅테크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빅테크 이제 CEO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AI가 그들이 얘기한 건 비즈니스에 정말로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TSMC에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우리한테 좀 물량 좀 달라.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지연되는 이유가 원래는 전력 부족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들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기사도 그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 TSMC CEO 웨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거 아니다. 전력 부족 때문이 아니고 우리 칩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되게 좀 자신 있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 그러면 우리 디램
반도체들 입장에서 나쁜 말은 뉴스, 아니겠어요. 네, 거기 같이 들어갈 수밖에 같이 들어가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반도체가 결국 없어서 그런 거다. 네. 이렇게 했고 제일 우려했던 게 결국 거품 아니냐는 좀 논란이 되게 심했는데 네. 그거 그냥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무슨 거품이냐? 실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TSMC나 이런 이제 반도체 특히 장비주들이 이게 설비 투자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TSMC는 이번 사이클을 AI 주도 슈퍼 사이클로 일단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TSMC CEO의 멘트만 본다면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병목이 전력이 아니라 반도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이 TSMC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네. 강세를 좀 설명하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금통위가 아니라 환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율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준금리 동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미를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를 그래도 올해는 한 번은 하지 않겠냐라는 좀 그 기대감은 있었는데 네.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기대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 끝났다. 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작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지만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 네. 이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 문구가. 아, 네,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 회의록에서 이 문구가 없다는 네, 말씀이죠.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1월 금통위에서 이제 적혔던 건 뭐냐면 물가는 점점 안정화 될 것 같다. 근데 성장은 개선세가 지속될 거다. 성장한다는 거는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는 좀 동결되겠구나. 근데 인상까지는 지금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시장이 이제 우려하는 게 그거죠. 요새 환율이 너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환통이 아니냐. 네. 환율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이창용 총재가.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수입 네. 물가가. 네. 그래서 아직은 이게 1,400원 후반대 환율치고는 물가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네. 2% 초반이니까 네. 미국보다 낮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500원 넘고 1,500원 중반 가면은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정도 환율만 유지되면 금리 동결은 뭐 충분히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1,500원을 넘는 모습이 나오면 이게 금리 방향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는 부양이잖아요. 네. 계속 경기 부양 돈 풀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정부 정책과 또 역행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된다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환율이 되게 좀 지금 이 앞으로 금통위에도 환율이 이런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도 어떻게든 지금 그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금 1,500원 이상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곧 시행은 될 것 같은데 그 RIA라는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네. 이제 거기서 미국 주식 매도한 다음에 국내 주식 사면 네. 이제 세금 면제 네. 뭐 이런 혜택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좀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요. 네. 그게 좀 우리는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그것도 허용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주가 오를 때는 사실 좀 매력적일 수가 네. 있는데 근데 위험하긴 어떻게 보면 합니다. 또 위험한 상품을 예, 정부가 권하는 면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원래 네. 우리 한국은 그걸 허용을 안 했는데 네. 개인 투자분들 요구가 좀 있었어요. 왜 미국은 허용하는데 우리는 왜 3배 안 해주냐. 네. 근데 그걸 하면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환율 부분이 제일 변수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금리 인하는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라는 게 좀 중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성장 자체는 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괜찮은 그런 네. 편인데 또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경기가 충분히 부양되고 있는가 네.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놓고 앞으로도 좀 논의가 많을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4,900선을 넘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4,904.66포인트. 63.92포인트 올라서 1.32% 급등했는데 뭐 코스닥도 오늘 한 1% 이상 올라서 968까지 갔지만 네. 사실 코스피가 지금 1월 2일 연초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오르거든요. 네. 연이 오르는데 너무 빨라가지고요.
지금 4,900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 100포인트만 오르면 5,000포인트. 예, 여기서 지수 한 2%만 이제 오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5,000은 그냥 꿈이 아니고 이제 진짜 현실이 됐고 관건은 그거죠. 유지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게 되겠지만 근데 오늘 국내 증시의 주인공은 연초부터 제일 뜨거운 기업 하나 있죠. 현대차였습니다. 네. 오늘도 15%나 급등해서 시가총액 순위가 LG에너지솔루션을 이기고요. 3위로 올라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좀 돼 있는데 뭐 현대차가 오르는 건 자동차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로봇 이번에 CES에서 로봇을 하나 그런데 공개를 했었죠. 현대차가 로봇을 개발한 게 사실 엊그제 일도 아니고 그동안 그죠, 오랫동안 맞아요. 개발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건지. 아, 근데 이번에 이제 CES에서 로봇을 공개했잖아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근데 이번에 왜 호평을 받았냐면요. 물론 이제 거기 나왔던 이제 로봇이 했던 행동도 좀 괜찮았지만 네. 그 의문이 그거거든요. 도대체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까? 뭐 두뇌는 누구 걸 쓸 네, 거고. 옵티머스 네, 로봇. 맞아요. 네. 맞아요. 학습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이 질문에 답을 못 했는데 네. 이번에 GPU 5만 장 받기로 했잖아요. 예. 엔비디아 그걸로 학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두뇌를 누굴 걸 쓸 거냐. 근데 구글 딥마인드랑 협력을 하기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시장이 신뢰를 한 거죠. 아, 구글과 하면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테크 기업이었구나. 맞음. 이런 예, 그렇게 평가가 이제 좀 돼서 일어나는- 지금 주가가 사실 자동차는 그대로거든요. 사실 네. 지금은. 근데 로봇으로 지금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네. 올랐는데 근데 현대차의 강점은 그겁니다. 다른 로봇에서보다 긍정적인 건 그 물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제조업 데이터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접목시키는 워낙 거죠. 생산 공장이 크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활용할 수 있을 재평가하는 것 것이다.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도 현대차 로봇주들이 좀 급등하면서 시장을 잘 이끌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로봇과 현대차로 여기가 좀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5천 코스피 5천이 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오른 게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이 5천까지 오른 이유 그리고 지금도 이 주식이 여전히 매력적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장에 들어가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계열을 길게 보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네. 당장은 좀 지켜보는 것도 왜냐하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길게 보시면 괜찮다고 보고 있고 상승 배경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을 했고 네.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탈세계 정책을 펼치고 있죠. 거기에 네. 제조 파트너가 한국이에요. 네. 사실은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걸 혼자 할 수 없는 그 국가죠. 말은 이제 원래라면 중국이 공급하는 맞아요. 부분을 한국이 공급하겠다. 예. 그래서 중국 공급만 깨진 대신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네. 굉장히 컸고 그다음 세 번째 AI. 네. AI의 지금 메모리가 아까도 TSMC 말씀드린 거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5천까지 왔고 이렇게 올랐는데도 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지수가 한 15%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익 추정치는 더 올라갔어요. 20%.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오히려 이익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싸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PER이 결국 그 높아지지 않았던 안 말씀. 높아졌어요. 예. 지금 10.3배니까 지난 20년 평균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좀 저평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네. 이익만큼 못 쫓아갔어요. 아직. 그 과연 이익을 너무 좀 고평가하는 게 아닐까 좀 의문도 근데 좀 반도체가 듭니다. 너무 네. 강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익만 본다면 아직은 한국 증시를 비싸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사라 이런 의견을 줬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새 2배가 됐는데 주가가 네. 그래도 뭐 싸다 이런 의견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주가 오르는 배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익으로 간 게 아니라 네. 로봇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반대예요. 그냥 이익으로 갔어요. 아. 이익 추정치가 워낙 올라서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앞으로 AI 열풍으로 10년간 호황을 누릴 텐데 이거를 삼성 하이닉스가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특히 그 지금 삼성전자가 PER이 9.3배, 하이닉스가 7배로 적었는데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26배나 돼요. 오호. 훨씬 저평가돼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한국 반도체 지금도 괜찮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막 이 의견만 믿고 무조건 쫓아가시는 건 네. 좀 위험하겠지만 참고하시고. 비싸진 않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증시 일정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중요한 게 미국의 10월, 11월 그 미뤄졌던 발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나오고 네. 금요일은 일본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S증권의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